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32분 정도 됐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오늘은 제가 오후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 법률 강의가 있는데요. 오전에는 강의가 없는 상태여서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에 담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3개 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년쯤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7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올해 2월에 출간한 책이 흥미진진한 미국사고, 그게 인문학 서적 6번째 작품인데요. 그 책은 미국사에 관한 총론에 해당이 되고요. 그로부터 약 9개월이 흐른 지난달, 즉 2024년 11월 13일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7번째 죄송합니다. 7번째 작품이 바로 이 책입니다.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를 샅샅이 분석, 해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각 주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또 각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또 문학 작품, 또 주요 관광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페이지 분량이 441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0개 주를 431페이지에 걸쳐서 서술을 했기 때문에 각 주당 평균 8페이지 반씩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고로 최근에 촬영했던 주들은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미국 동남부의 조지아주, 또 미국 중남부의 텍사스주, 그리고 출간 직후에 소개해드렸던 주 중에는 또 오하이오주, 또 아칸소주, 그 다음에 뉴저지주, 이런 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경제 규모 상위 1위, 또 3위, 또 4위에 해당되는 그 3개 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50개 주,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50개 주의 경제 규모를 따져봤을 때 그 각 주들을 독립국가로 가정을 해본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경제 4위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주는 세계 경제 10위 규모고요. 플로리다주는 세계 경제 16위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텍사스주는 세계 경제 규모 랭킹 8위에 해당이 되는 그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각 주들을 독립국가로 가정한다면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랭킹 4위에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랭킹 10위에 해당되는 뉴욕주, 그 다음에 세계 랭킹 16위에 해당되는 플로리다주, 이 3개 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주들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하면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 이런 주요 도시들을 품고 있는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주고요. 그 다음에
뉴욕주 하면은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 시를 포함해서 뭐 주도는 올랜도 뭐 이런 유명한 그 도시들을 품고 있는 주가 뉴욕주이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는 가장 유명한 도시가 마이애미, 올랜도. 아까 뉴욕주의 주도는 올랜도가 아니라 올버니입니다. 올버니. 뉴욕주의 주의 주도인 주도는 올버니. 최대 도시는 뉴욕시이고요. 플로리다주의 주요 도시는 마이애미, 잭슨빌, 텔러해시, 그 다음에 템파 뭐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주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처음 소개해드릴 주가 이제 뉴욕주입니다. 뉴욕주는 미국 연방의 11번째 주로 가입한 주입니다. 여기 각 주를 시작할 때마다 지도를 표시했는데요. 미국 대륙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도로 표시를 했고 해당 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검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는 주로 여기에 북동부 지역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뉴욕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9개 주는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뉴욕주의 남동부 끝에 있는 뉴욕시이고 뉴욕시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세계 문화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 뉴욕시는 또 미국에서도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욕주의 핵심 도시 뉴욕시는 인구가 880만 명 정도 되고 그 뉴욕시의 중심에 맨해튼이 있고 맨해튼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브로드웨이도 있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뉴욕시고 그 뉴욕시를 핵심 도시로 품고 있는 게 바로 뉴욕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뉴욕주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뉴욕주는 인구 면에서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네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인구가 3,900만 명 정도로 G7 국가 중에 하나인 캐나다 인구와 비슷한 3,9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고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주가 바로 텍사스 주입니다. 인구가 약 한 3,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텍사스 주가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주고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주가 바로 플로리다 주입니다. 플로리다 주는 인구가 약 한 2,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주가 뉴욕주인데요. 뉴욕주의 인구는 1,950만 정도로 50개 주 중에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단 순서가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 방식이고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바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인데요. 자, 그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가 총 538명입니다. 그 숫자는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과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을 합한 숫자가 바로 538명인데요. 그 숫자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가 54명, 텍사스 주가 40명, 플로리다 주가 30명, 뉴욕 주가 바로 2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주는
경제 규모 면에서 독립국가로 본다면 세계 랭킹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뉴욕주의 GDP, 국내 총생산 GDP가 2조 1천억 불 정도 됩니다. 2조 1천억 불이면 지금 환율로 현재 우리나라 탄핵 이 전국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현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 버렸는데요.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본다면 뉴욕주의 GDP 국내 총생산이 2조 1천억 불이니까 대략 한 3천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보다 더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즉 대한민국 GDP가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대략 한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2천조 원. 그런데 뉴욕주는 GDP가 2조 1천억 불이니까 대략 한 3천조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GDP 2천조 원 정도보다 더 규모가 큰 주가 바로 미국 50개 주 중에 경제 규모 랭킹 3위에 해당되는 뉴욕주입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인구는 랭킹이 이제 4위고 경제 규모는 랭킹 미국 안에서 미국 50개 주 안에서 인구 규모에서는 뉴욕주가 네 번째인데요. 경제 규모는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인당 GDP, 1인당 뉴욕주의 1인당 GDP는 미국 50개 주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주는 주의 수도인 주도는 올버니입니다. 올버니. 그리고 최대 도시는 뉴욕시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뉴욕주를 생각을 하면 뉴욕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뉴욕주와 뉴욕시는 별개지 않습니까? 아까 지도로 보여드린 것처럼 뉴욕주는 미국 북동부에 있는 주로 주도는 올버니, 최대 도시는 뉴욕시인데요. 뉴욕주의 공식 명칭은 스테이트 오브 뉴욕, 즉 뉴욕주라고 표현하는데 또 뉴욕시의 공식 명칭은 시티 오브 뉴욕, 뉴욕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건 공식 명칭이고 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 영어로 표현할 때는 뉴욕주는 스테이트 오브 뉴욕이라고 하지 않고 뉴욕 스테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뉴욕시는 공식 명칭인 시티 오브 뉴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뉴욕 시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뉴욕주는 뉴욕시가 가장 큰 도시다 보니까 항상 화려한 마천루의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뉴욕시만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뉴욕시를 벗어나게 되면 전원 풍경을 보이는 그러한 산림지대들, 농촌 지역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주의 북서부 지역에 캐나다와 접경지대에 버팔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근처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제가 1년 한 4개월쯤 전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갔었던 코스를 대략 말씀드리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 다음에 뉴욕주 북서부에 있는 버팔로 근처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즉 캐나다와 미국 접경지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 그 다음에 킹스턴의 천섬, 또 1976년 하계 올림픽이 있었던, 즉 몬트리올 올림픽이 있었던 몬트리올, 그 다음에 캐나다 최대 관광 도시이자 우리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무대이기도 한 퀘벡을 거쳐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50개 주 중에 하나인 버몬트 주로 다시 입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서 1박을 하고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동부의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인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을 거쳐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미국의 제1의 도시인 뉴욕으로 입성을 했었던 그 코스로, 뉴욕에 들어와서는 저녁에는 맨해튼을 야간 투어를 하면서 타임스 스퀘어도 갔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수많은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야간 투어했고, 다음 날 다시 맨해튼에 가가지고 맨해튼 주간 투어를 하면서 UN 본부,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 빌딩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곳도 갔었었고요. 그 다음에 맨해튼의 동쪽에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에 가서 그곳에서 브루클린 브릿지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매우 유명한 다리입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1884년 우리나라 갑신정변 당시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현수교인 브루클린 브릿지는 수많은 영화, 문학 작품, TV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한 그 브루클린 브릿지도 걸어봤고요. 또 23년 전인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그 세계무역센터 빌딩 그 자리에 초대형 인공 폭포가 2개가 설치되고 9.11 테러 당시에 희생된 2,983명의 희생자분들을 기리는 그러한 초대형 인공 폭포 2개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높이 기준 세계 6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인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도 투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센트럴 파크를 투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뉴욕 맨해튼 주간 투어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일정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뉴욕주는 남동부 끝에 있는 뉴욕시, 그 다음에 북서부 끝에 버팔로라는 도시 근처에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뉴욕주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레이크 플래시드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레이크 플래시드라는 도시는 뭘로 유명하냐면 동계올림픽을 2번이나 개최했습니다. 1932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같은 해인 1932년에 뉴욕주의 북동부에 있는 레이크 플래시드라는 그 도시에서는 제3회 동계올림픽이 열렸고요. 또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같은 연도인 1980년에는 그 플래시드에서 제13회 동계올림픽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뉴욕주 북동부에 있는 플래시드는 1932년 제3회 동계올림픽, 1980년 제13회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동계올림픽을 2번이나 개최한 도시가 뉴욕주 북동부에 있는 레이크 플래시드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주는 그 전자산업도 발달이 되어 있고요. 사과 생산량도 굉장히 50개 주 중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50개 주 중에 우리가 먹는 사과, 애플이죠, 애플. 사과 생산량 제1회 주가 미국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이라는 최대 도시를 품고 있고, 주도가 올림피아인 미국 북서부에 있는 주가 워싱턴주인데요. 그 워싱턴주가 사과 생산량 50개 주 중에 랭킹 1위인데, 뉴욕주도 사과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주는
가장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도시는 남동부 끝에 있는 그 뉴욕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욕시는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시는 인구가 880만 정도, 도시 규모에서 미국의 50개 주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미국 전체에서 인구 규모 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랭킹 1위가 뉴욕시, 인구가 880만 정도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가 인구가 400만 명 정도고, 세 번째로 많은 주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인구가 약 290만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이 텍사스주의 휴스턴, 그 다음이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이런 순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인데요. 자, 뉴욕시는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5개 특별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특별 자치구가 뭐냐면 맨해튼, 그 다음에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 이렇게 5개 특별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다 잘 아시는 맨해튼입니다. 자, 지난 11월 3일 약 한 달 반쯤 전 2024년 11월 3일에 대한민국에서는 JTBC 서울 마라톤 대회가 있었고요. 미국 뉴욕에서는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이자 가장 많은 참가자,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 가장 많은 참가자, 약 5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한 분인 기안84님께서 만 40세의 나이로 4시간 48분 16초의 기록으로 뉴욕 마라톤을 완주했다라고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그 뉴욕 마라톤 대회 코스가 출발할 때는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브루클린, 그 다음에 퀸즈, 그 다음에 맨해튼, 그 다음에 브롱크스, 다시 맨해튼으로 들어와서 맨해튼의 중심에 있는 센트럴 파크 주변에서 피니시 라인에 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뉴욕 마라톤 대회는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이자, 다 잘 아시죠?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하면 미국의 뉴욕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영국 런던 마라톤, 독일 베를린 마라톤 이상이 세계 5대 마라톤 대회인데요. 그 중에 참가자 수가 가장 많은 약 5만 명 정도가 출전하는 대회가 뉴욕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래서 뉴욕 마라톤 대회는 뉴욕시에서 달리는 대회다 보니까 뉴욕시의 5개 특별 자치구를 다 경유를 하는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뉴욕 주의 핵심이 바로 뉴욕시고, 그 뉴욕이라는 도시의 명칭을 제가 유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어떻게 해서 뉴욕이라는 명칭이 명명된 것인지, 뉴욕주의 명칭이자 뉴욕시의 명칭 뉴욕이죠. 그 명칭의 유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역사의 시작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 1620년에 도착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인데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624년에는 네덜란드가 바로 뉴욕시의 맨해튼을 원주민들로부터 불과 24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불과 24달러.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인 1624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메리칸 원주민들로부터
불과 24달러를 지급하고 지금 세계의 중심인 뉴욕 맨해튼을 매입을 했습니다. 정말 염가로 매입을 했는데요. 딱 400년 전인 1624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664년에 바로 영란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전쟁을 영란전쟁이라는데요. 그 영란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고 네덜란드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맨해튼을 네덜란드가 영국에게 넘기게 됩니다. 처음에 1624년에 네덜란드가 아메리칸 원주민들로부터 맨해튼을 매입하고 그 지역을 도시 이름을 명명하기를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덜란드의 수도가 암스테르담인데 그 맨해튼의 그 해안의 그 구조가 자신들의 수도였던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과 지형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1624년, 지금부터 400년 전인데요. 그로부터 40년 후에 영란전쟁이 발생해서 네덜란드가 영국에게 패배하면서 그 맨해튼을 포함한 주변의 지역들을 바로 영국에게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수하게 된 영국은 그 지명을 이제 뉴욕이라고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왜 뉴욕이라고 명명을 했을까요? 그 당시 1664년 영란전쟁에서 승리했을 그 당시에 영국의 국왕의 이름은 찰스 2세입니다. 현재 2024년 현재의 영국의 국왕의 이름은 찰스 3세인데요. 그 당시 260년 전이었던 360년 전이었던 1664년 그 당시에 영국의 국왕은 찰스 2세였습니다. 그런데 찰스 2세의 동생의 이름이 바로 요크 공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요크 공작은 찰스 2세를 이어서 1685년에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즉위할 때 국왕의 이름은 제임스 2세로 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664년 영란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할 당시에 영국의 국왕은 찰스 2세였는데 그 찰스 2세의 동생이 요크 공작이고 요크 공작은 1685년에 찰스 2세가 서거함에 따라 제임스 2세로 즉위를 하면서 영국의 국왕이 됐는데 제임스 2세 즉 요크 공작은 재위 기간이 한 3년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1685년 2월부터 1688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의 재위 기간을 끝으로 퇴출이 됩니다. 축출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1688년에 있었던 명예혁명에 의해서 바로 제임스 2세가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제임스 2세가 바로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요크 공작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서 뉴욕이라는 도시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네덜란드가 맨해튼을 점령했을 때는 암스테르담 이름을 따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칭했듯이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맨해튼과 그 주변을 획득하면서는 영국의 국왕이었던 찰스 2세의 동생인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가지고 새로운 요크다 해가지고 뉴욕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고 미국의 제1의 도시이고요. 그 뉴욕시 880만 정도의 인구는 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맨해튼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맨해튼에는 세계 문화의 중심인 브로드웨이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중심인 월스트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뉴욕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그 타임스 스퀘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스 스퀘어는 1년에 관광객이 약 1억 3천만 정도가 찾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바로 타임스 스퀘어인데요. 뉴욕시 맨해튼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타임스 스퀘어는 그 매년 제야의 종소리 그 행사, 매년 새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오늘이 현재 시각이 2024년 12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3분 정도 됐는데요. 이제 내일 자정 12월 말일 자정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새해맞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제 펼쳐지는데요. 12월 31일 자정에 서울은 보신각에서 새해맞이 제야의 종소리 타종식이 있듯이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시의 중심인 맨해튼, 그 맨해튼의 한복판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에서는 매년 새해맞이 행사다 해가지고 볼드랍 행사가 있습니다. 볼드랍이 무슨 뜻이냐면 볼이 아래로 떨어진다. 이걸 볼드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임스 스퀘어에서의 볼드랍 행사, 새해맞이 행사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타임스 스퀘어는 정말 현란한 광고판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다른 여타 현대자동차 수많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의 광고판도 거기에 있는데요. 제가 1년 4개월 전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그 타임스 스퀘어를 야간 투어를 하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스 스퀘어에서의 볼드랍 행사, 즉 새해맞이 행사는 그 마지막 날, 매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 6시 정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맞이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오후 6시부터 1시간 단위로 이제 새해맞이 행사 D-6시간, D-5시간, D-4시간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고 저녁 6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러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뉴욕 경찰이 사복으로 위장을 하고 경찰인데도 민간인처럼 위장을 하고 사복 차림으로 타임스 스퀘어 곳곳에 잠복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로도 위장을 하고 있고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으로 위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인파 거기 행인으로 위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정도로 테러 위험이 많다 보니까 위장을 하면서 테러 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양대 도시가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시이다 보니까 뉴욕 경찰과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유명한데요.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면 NYPD라고 합니다. NYPD 바로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의 이니셜 합성어가 NYPD 뉴욕 경찰국인데요. 그 뉴욕 경찰국은 뉴욕의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뉴욕주 주지사의 권한으로 뉴욕주 방위군을 동원해가지고 뉴욕시 지하철의 그 치안을 담당하기도 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뉴욕시 NYPD 뉴욕 경찰국의 경찰 인력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뉴욕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가지고 뉴욕시 지하철의 그 치안을 강화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9.11 테러 그 시기를 비롯해서 그랬던 시절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새해맞이 행사 볼드랍 행사 때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마지막 날 12월 31일, 우리로 치면 내일이죠. 내일이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뉴욕주도 내일, 뉴욕시 타임스 스퀘어에서도 내일 12월 31일 말일날 오후 6시부터 새해맞이 행사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오후 6시부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가방을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하죠. 가방에 소지품 검사도 하는 거죠. 폭탄을 반입할 수도 있고 총기를 반입할 수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저녁 6시부터 1시간 단위로 이제 새해맞이 행사가 6시간 남았다, 5시간 남았다, 4시간 남았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자정을 즉 새해를 4분 정도 앞둔 시간에는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냐면 퀴즈입니다.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질까요? 바로 비틀즈의 그룹 비틀즈의 핵심 멤버였던 존 레논의 노래, 바로 이메이진입니다. 이메이진 노래 잘 아시죠? 이메이진이란 노래가 가사 내용 다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빈부격차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상향 유토피아를 그리는 그러한 가사 내용이 바로 존 레논의 노래 이메이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는 워낙 유명하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1940년에 출생해서 1980년에 40살의 나이로 암살이 됐던 비틀즈의 핵심 멤버 존 레논의 노래 이메이진, 그 노래가 새해가 되기 4분 전부터 울려 퍼져가지고 1분 전까지 3분 동안 울려 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정을 1분 앞둔 시점에는 이제 볼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저녁 6시쯤에 볼이 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떠올랐다가 이제 자정을 1분 앞두고 천천히 볼이 지면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볼 드랍이라고 합니다. 60초 카운트다운, 즉 60초, 59초, 58초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1분 동안 그 볼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정이 딱 되면,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그 볼이 지면에 딱 도착을 하면서 그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뉴욕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뉴욕이라는 것은 뉴욕주, 뉴욕시란 뜻이죠. 뉴욕, 뉴욕은 뉴욕주의 뉴욕시라는 뜻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제목이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뉴욕인데요. 자정 정각에 새해가 딱 된 순간에 그 볼이 지면에 도착함과 동시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뉴욕이 울려 퍼지면서 엄청난 색종이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날리면서 새해를 맞는 기쁨을, 그런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민요도 울려 퍼지고요. 그게 바로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서의 새해 맞이 행사입니다. 참고로 그 뉴욕이라는 노래의 가수가 프랭크 시나트라, 이분은 이탈리아 출신의 가수이자 영화 배우인데요. 자,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1966년경에 출연했던 영화가 바로 뭘까요? 출연했던 영화 상류사회입니다. 상류사회. 1966년경, 지금부터 한 60년쯤 전인 1966년경에 개봉된 영화가 상류사회인데요. 여기에 출연했던 남자 배우가 프랭크 시나트라, 여자 배우가 그레이스 켈리, 이 두 분이 남자 여자 주연 배우였는데요. 이
영화 촬영을 끝내고 남자 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여자 배우인 그레이스 켈리에게 $2 지폐를 선물을 했습니다. $2 지폐.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이 $1, $2, $5, $10, $20, $50, $100 지폐 7가지 권종인데요. 그 중에 $2 지폐가 바로 행운의 $2라고 합니다. 행운의 $2 유래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상류사회에 출연했던 남자 배우 프랭크 시나트라, 뉴욕의 노래의 주인공이기도 한 프랭크 시나트라가 여자 배우였던 그레이스 켈리에게 $2 지폐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레이스 켈리가 프랑스의 남동부에 있는 공국에 해당되는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되는 행운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서 바로 행운의 $2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행운의 $2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바로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주인공을 말씀드리면 $1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 지폐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 지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 지폐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 지폐의 주인공은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50 지폐 주인공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군의 총사령관을 지냈고 18대 대통령을 역임한 율리시스 그랜트, 그 다음에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바로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1755년에 설립한 설립자이자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그 7가지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2 지폐의 주인공이 바로 $2 지폐 초상화 주인공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고 그게 바로 행운의 $2입니다. 자, 행운의 $2 주인공, 행운의 $2 유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상류 사회의 남자 주인공 프랭크 시나트라가 여자 주인공 그레이스 켈리에게 $2를 선물했는데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되는 행운을 안았다 해서 행운의 $2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크 시나트라는 뉴욕이라는 그 명곡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또 뭘로 유명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미국 최고의 가수에게 주는 상이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인데요.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3번을 받았던 공동 1위 3명이 있습니다.